저는 올해 58살입니다. 평범한 엄마이고요. 이름 석자는 오래전에 접어두고 윤지 엄마로 불린 지가 꽤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6살 때 집을 나갔고 그 후론 줄곧 둘이서만 살았어요. 제게 윤지는 그냥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외롭지 않게 해준 동반자였고 때로는 삶의 핑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결혼할 사람 있어. 말끝이 떨리는 걸 보니 많이 망설였나 보더군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는 말인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니? 제가 물었을 땐 마음속에 수십 가지의 답이 떠올랐습니다. 평범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착했으면, 책임감 있었으면, 우리 애를 귀하게 봐주는 사람이었으면. 근데 돌아온 대답은 제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 있잖아. 그 회사 계열사 쪽 회장님 손자야.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 회장님 손자라니. 그게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고 정말 현실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이 살아온 인생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남들보다 더 독하게 공부했고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고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들어가야근에 시달리며 주말도 없이 버티던 아이였죠. 그런 애가 그런 자리에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두려움도 안도도 아닌 그 모든 감정이 얽혀있는 묘한 혼란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딸이 예비 사위를 눈앞에 데려왔습니다. 말끔한 셔츠, 깔끔한 구두, 잘 다듬어진 말투, 하나하나가 어딘가 낯설었어요. 돈 냄새라는 게 있다면 아마 저런 사람한테서 나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 남자는 공손했고 예의 바른 말투를 가졌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내리는 디저트 같달까. 예쁘고 완벽하지만 금방 녹아버리고 실체가 잘 잡히지 않은 느낌. 딸은 그 사람 옆에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조심스럽고 더 얌전하고 심지어 말투까지 달라졌더군요. 아, 얘가 정말 이 사람과 사는 삶을 선택했구나. 이제는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겠구나. 결혼식은 말 그대로 성대했습니다. 호텔 최상층에서 하객 절반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남은 절반은 TV에서나 보던 인물들 같았죠. 그 화려한 식장 한편에서 저는 구두를 신고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예쁘게 올려 묶고 여태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고급 한복을 걸치고요. 딸의 시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지가 참 부침성도 있고 좋네요.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왔어요. 그 말에 웃었지만 속으론 물었습니다. 정말 그 아이를 복덩이라 여길까? 아니면 그저 말 잘 듣는 며느리감이라 좋다는 뜻일까? 그 순간 딸이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결혼식 내내 굳었던 표정을 풀고제 품에 얼굴을 묻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진짜 잘할게. 절대 엄마 걱정하게 안 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꼭 다짐처럼 들려 왠지 모르게 슬펐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다짐해야 하는 결혼이라면 정말 축하만 해도 되는 걸까?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딸은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SNS엔 고급 호텔, 해외여행, 명품 쇼핑 사진이 넘쳐났고 가끔 전화를 걸면 엄마, 요즘 너무 행복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행복이 자꾸 목에 걸렸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아주 얇은 유리 위에 선 사람처럼 들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갑작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축복받을 일이니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어요. 아이가 아이를 낳는다니 기분이 참 묘했죠. 딸은 태교를 위해 시댁에서 마련한 별장에 머물고 산후조리는 최고급 호텔식 서비스를 받았어요. 그때까진 모든 게 괜찮아 보였어요. 출산 날 저는 병원 앞에 서 있었어요.
시댁은 이미 도착해 있었고 차가운 표정의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죠. 그래도 친정 쪽에서 낳는 건 책임감이 있으신 편이네요. 그 말의 뜻을 몰랐어요. 그땐 그저 딸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건가 했죠. 그날 저녁 딸이 아이를 안겨주며 말했어요. 엄마, 며칠만 맡아줘. 조금만 나도 정리할 게 있어서. 그래, 며칠 정도야. 아이 좋아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잠깐이라는 말이 정말 잠깐인 줄 알았어요. 조금만, 엄마. 진짜 조금만. 딸은 그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입술을 깨물며 아이를 제게 건넸을 땐 눈가에 울컥한 기운이 맺혀 있었지만 결국 돌아서는 발걸음은 아주 가볍고 아주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아이의 체온은 따뜻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생명체가 숨을 쉴 때마다 가슴께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작은 생존의 리듬을 울리던 그 느낌. 그 밤 아이의 울음소리에 깼습니다.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낯선 아기 울음이 집안에 울려 퍼지는 대제 몸이 오래된 기억처럼 반사적으로 움직이더군요.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아기를 안고 조용히 방 안을 빙글빙글 도는 그 새벽. 문득 스스로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걸 또 하고 있네. 지금껏 벗어나온 줄 알았던 육아라는 거대한 터널 속으로 다시 발을 들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마음 어딘가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기는 그렇게 제 품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한밤중에 울음을 터뜨리고 분유를 토해내고 기저귀를 갈다가 허리를 삐끗하고 나서야 저는 문득 깨달았죠. 이게 잠깐이 아니구나. 엄마, 미안해. 지금은 내가 너무 바빠서. 딸은 늘 미안하다면서도 단 한 번도 아이를 데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회사 일이라 했고 그 다음엔 시댁 어른들의 눈치, 결국엔 엄마가 제일 믿을 만해서라는 말로 제 손에 아이를 안긴 이유를 포장했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몸이 아픈 날도 병원 가는 날도 어김없이 아기는 저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겨우 100일 지난 손자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울며 보채는 아이를 보며 저는 오히려 자책했죠. 내가 더 젊었으면 이 아이는 무슨 복에 이렇게 힘겹게 크는 거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시댁의 태도였습니다. 딸이 시어머니한테 잠깐만 봐달라고 말했다는 날 돌아온 대답은 이랬답니다. 며느리가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지 애는 피 섞인 가족이 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피. 그 말이 그렇게도 날카롭게 가슴을 후벼 팰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이는 제 품에 안겨 자고 제 손으로 밥을 먹고 저를 보고 엄마 비슷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기쁘거나 슬퍼서가 아니라 그 애가 진짜 저를 엄마로 알고 있다는 게 어딘가 모르게 너무 슬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어도 눈은 늘 피곤했고 등은 점점 굽어갔습니다. 팔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리게 아팠고 밤잠은 무너진 지 오래였어요. 지인 하나 없이 딸도 없이 아기와 단둘이 보내는 하루하루는 늘 같은 공간, 같은 동선, 같은 반복이었습니다. 세탁기, 젖병 소독기, 이유식, 기저귀. 그 사이에 끼어있는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기계 같은 느낌이었어요. 딸은 가끔씩 집에 오긴 했어요. 하지만 언제나 서둘러 나가야 했죠. 엄마, 오늘은 진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시댁 행사에 꼭 참석해야 해서 아이의 얼굴을 흘끔 본 뒤 화장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서둘러 차에 오르는 딸의 뒷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내가 낳은 딸, 이토록 야무지고 책임감 강하던 애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나는 언제부터 이 집안의 보모가 되었을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가 돌을 앞둔 어느 날 시댁 쪽에서 돌잔치는 호텔에서 조용히 가족끼리 하겠다며 초대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딸도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전화로 미안하다 했지만 그 목소리조차 참 멀게만 느껴졌어요. 제 손으로 키운 아이의 돌잔치에 저는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 그 대신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사부인이었어요. 예고도 없이 불쑥 전화하던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툭툭 내뱉었어요.
며느리가 요즘 피곤해 보여서요. 아이 쪽은 친정에서 더 철저하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치읓, 제가 진짜 그 집 식모라도 되는 걸까요? 딸 하나 잘 키워서 남의 집안에 보냈더니 이젠 제가 그 집의 하청 인력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딸이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늦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엄마, 힘들어? 그제야 저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기다려온 말, 숨겨왔던 말, 이제는 꺼내지 않으면 나를 잃을 것 같았던 말. 윤지야, 엄마가 필요한 이유가 뭐니? 엄마라서니? 아니면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손이 필요해서니? 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숨소리조차 참으며 거기 서 있더군요. 그 아이의 침묵 속에서 저는 모든 대답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물을 필요도 기다릴 이유도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어느 순간 말보다 침묵이 더 무겁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 안에 깃든 모욕과 무게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딸은 여전히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가끔 고맙다는 말은 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 말 뒤에 늘 따라붙는 하지만 엄마밖에 없잖아라는 속뜻을. 어느 날 시댁에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부부가 해외 투자 미팅 일정이 잡혀서 며느리가 그 자리에 꼭 동석해야 하거든요. 딸은 그날 새벽까지 머리를 말리고 명품 재킷을 꺼내 입고 유모차 옆에서 메이크업을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안 가면 시댁 체면이 깎여. 그럼 애는 어떡하니? 엄마가 봐줘야지. 누가 봐, 애를. 시어머니는 그럴 성격 아니야. 딸은 자기 말이 논리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문득 이 집안에서 논리라는 말은 결국 힘 있는 쪽이 만든 규칙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댁은 거대했어요. 집안도, 인맥도, 그들이 사는 세상도. 그들에겐 예의도, 도리도 모두 자기들 기준으로 정해져 있었죠. 그 안에서 제 딸은 며느리라는 외피를 쓰고 몸을 가누고 있었고, 저는 친정엄마라는 이름으로 모든 잔업을 뒤에서 감당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아이가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숨소리가 가쁘고 입술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어요. 저는 한 손에 아이를 안고 다른 손엔 외투를 챙겨 택시부터 잡았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며 저는 100번쯤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기 열이 39도야. 병원 데리고 간다. 연락 줘. 병원에서 링거를 맞으며 아이가 잠들었고 저는 대기실 의자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번, 8번, 11번 받지 않았습니다. 답장은 2시간 후에 왔습니다. 엄마 미안. 지금 중요한 가족 모임이라. 내일 전화할게.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올려다보다 혼자 울고 말았어요. 부탁해. 처음엔 그 말이 애처로워 보였는데 지금은 그 말이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시댁 어른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아이의 상태를 점검하러 왔다더군요. 거실에 둘러앉아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제가 만든 이유식을 먹어보더니 찬찬히 입을 열었습니다. 뭐랄까? 우리가 생각한 육아 방식이랑은 좀 다르네요. 그 말이 어찌나 조곤조곤 모욕적이던죠. 그러더니 이어 말했죠. 며느리가 요즘 이미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요. 우리가 애를 맡길 순 없고 보모를 쓰자니 아직 애가 어려워서 친정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케어해 주셨으면 해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말. 아이보다도 딸의 사회적 위치와 외모가 더 중요하다는 말. 그들의 세계에선 모든 게 전시였어요. 며느리도 손자도 감정조차도.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쪽은 아이가 어떤 책 좋아하는지 아세요? 어떤 소리엔 잘 웃는지, 언제 우는지, 어떤 노래에 잠드는지.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모든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사는 세상에선 그런 사소한 건 서비스 영역일 뿐이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야 견딜 수 있겠더군요. 저는 아이를 조용히 내려놓고 하루 종일 빨래를 널었습니다. 아기 옷, 턱바지, 작은 양말 한 켤레. 물을 머금은 천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제 마음도 같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지금껏 저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참아야 하는 일, 내가 져야 할 몫들을 헤아리며 살았지만 그 이름에 갇혀내 삶을 너무 오랫동안 뒤로 미루었다는 거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고 짐을 쌌습니다. 아이의 옷, 기저귀, 분유, 장난감 전부 차곡차곡 정리해서 큰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전화했죠. 오늘 저녁 7시에 내 집으로 갈 거야. 아기 짐도 같이 가져갈게. 딸은 잠시 말이 없더니 작게, 아주 작게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어떤 체념이나 비아냥이 아니라 이제는 진심으로 담담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 갑자기야. 너는 항상 늘 갑자기였잖니. 너도 그랬고 너네 시댁도 그랬어. 엄마한테 뭘 맡기고 부탁하고 그 다음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잖니. 그날 저녁 딸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짐을 들고 현관에 들어섰을 때 딸은 현관 앞에 서 있다가 제 손에서 가방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눈을 떨군 채 서 있었죠.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감정을 말해주더군요. 저는 조용히 아이 짐을 풀었습니다. 그 아이가 익숙해하던 이불이며 베개에 묻은 약한 침 자국까지도 다 챙겨갔어요. 그렇게 제 몫은 내려놓고 그 아이의 삶은 되돌려 주었습니다. 딸은 저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죠. 엄마, 난 그 집에서 그냥 예쁜 액자 같아. 겉으론 웃고 예의 차리고 명품 입고 있지만 속은 텅 빈 채로 버티는 거야. 근데 그 속 빈 자리를 채워준 건 엄마였어. 내가 안 봐도 되는 것들, 안 들어도 되는 말들, 그걸 다 엄마가 대신 안고 있었더라. 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천천히 제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른이 아닌 어린아이처럼.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나 너무 늦었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늦지 않았어. 넌 아직 엄마야. 이 아이의 엄마, 그리고 내 딸. 잠시 후 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울음이 났어요. 지금껏 잘 다듬은 말투, 정제된 표정으로 감춰왔던 모든 감정이 무너지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도와줄 수는 있어. 하지만 대신 살아줄 순 없어. 그 말이 우리를 다시 사람으로 되돌려 놓는 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딸이 아이를 직접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어설펐습니다. 기저귀도 서툴고 분유도 엉망이었죠. 하지만 아이를 안는 손에 체온이 실렸고 밤중에 울음소리에 깨 뛰어나가는 발걸음엔 분명한 책임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딸의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동안 죄송했어요. 우린 늘 사람을 쓰는 데만 익숙했지. 사람을 이해하려 하진 않았네요. 늦은 사과였지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딸이 앞으로 걸어갈 길을 조금 더 가볍게 해줄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무게를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 후 아이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엄마가 직접 먹여주는 밥을 받아먹고 낮잠도 이젠 제 무릎이 아닌 딸의 품에서 자기를 원했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제게 와서 할미 하며 웃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마음 놓고 웃었습니다. 이젠 아이가 제게 기대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애가 제 자리를 찾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딸과 저는 나란히 앉아 오랜만에 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된장 냄새가 퍼지는 부엌, 끓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그 모든 게 너무 평범해서 너무 소중했습니다. 딸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나 괜찮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야 너도 사람으로 돌아왔구나. 그날 이후로 우린 서로를 가족이라는 이름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